여러분, 이번 시간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중에서 제1장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특징 4. 계면활성제 5. 보존제 6. 고문자 화합물 7. 산화방제제 순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면활성제의 정의. 계면활성제란 한 분자 내에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성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친유성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총칭해서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계면이란 액체와 기체의 면이 서로 접하는 부분을 우리가 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액체와 액체 사이에 접하는 면을 우리가 계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머리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그러고 꼬리 부분을 우리가 친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한 분자 내에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성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친유성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자 내에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성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친유성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 그러는지. 정답은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물에 녹기 쉬운 친수성 성분과 기름에 녹기 쉬운 친유성 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머리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꼬리 부분을 우리가 친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면활성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의 구조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머리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그러고 꼬리 부분을 우리가 친유성이라고 합니다. 즉 친수성은 물에 녹기 쉽고 친유성은 기름에 녹기 쉽습니다. 3. 계면활성제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크가 있습니다. 비크에 물이 들어있고 이렇게 기름이 동동 떠 있습니다. 이때 기름과 물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때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이쪽 부분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을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머리 부분, 꼬리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가 머리가 되고 짝대기가 꼬리가 됐습니다. 머리는 친수성이 되고 즉 친수성은 물과 마주보게 되고 막대에는 친유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됩니다. 이 구조와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 꼬리 부분은 친유성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은 헤드 부분이 되고 헤드는 뭡니까? 친수성. 그리고 막대기는 친유성. 그래서 기름과 물이 서로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참고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HLB의 값입니다. 이때 HLB의 값이 클수록 친수성에 가깝고 적을수록 친유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HLB란 뭡니까? 친유성분의 친수성의 상대적인 비율을 우리가 HLB라고 합니다. HLB는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큰 15에서 18은 가용화제입니다. 즉 거의 물에 가깝다는 것이죠. 4. 사용 농도에 따른 계면활성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포 형성제, 샴푸나 클렌저와 같은
세정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기포 형성제라 그럽니다. 이 유화제는 크림, 로션과 같은 유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유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3. 가용화제는 투명한 스킨 로션이나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가용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4. 습연제는 메이크업 제품과 같은 고용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를 우리가 습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셀이란 계면활성제의 용액의 농도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커질 때 용액 속에 생기는 분자나 이온의 집합체를 우리가 미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수기는 바깥쪽으로, 친유기는 안쪽으로 향하고 구형의 콜로이드 입자를 이룬 게 미셀입니다. 인겔 미셀 농도 이하일 때는 계면활성제에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이 농도 이상일 때 표면 장력이라든지 세정력, 응고증 등이 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겔 미셀 농도는 미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우리가 임계 미셀 농도라 합니다. 이때 미셀은 어떤 형태냐면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면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결합합니다. 꼬리가 바깥쪽으로, 헤드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미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 이온의 형태에 따른 계면활성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나눕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의 구조 중에서 머리 부분이 마이너스로 존재합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플러스로 해리되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모두 가지고 있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머리 부분에 이온이 없습니다. 이때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주로 샴푸에 이용됩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나 컨디션에 사용되고, 양성 계면활성, 즉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베이비 샴푸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주로 화장품의 유화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에 대한 안정성은 비이온성, 양쪽성, 양이온, 양이온수입니다. 세 번째, 피부 자극 순서를 보게 되면 양이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세정력 순서는 음이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양쪽성, 그 다음에 양이온, 그 다음에 비이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계면활성제가 물에 용해될 때 이온으로 해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 그럽니다. 계면활성제 중에서 피부 자극이 가장 적고 피부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 크림의 유화제, 가용화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코카마이드 DEA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카마이드 DEA. 이 양쪽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층에 음이온과 양이온 활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인은 양이온으로, 염기성인은 음이온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능은 주로 베이비 샴푸나 건성 모발용 저자극 샴푸, 기포 촉진제, 저자극으로 독성이 거의 없으며 피부나 눈에 자극이 없습니다. 기포 형성 및 세정작용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비해 다소 떨어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계면활성제는 레시틴 등입니다. 세 번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녹았을 때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됩니다. 기능은 거품 형성제, 세정력, 주로 샴푸, 클렌징 폼, 면도용, 거품 크림, 치약 등에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탈지력이 너무 강해서 피부가 거칠어지는 원인이 되는 결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페이트 화합물이 계명활성제가 되겠습니다. 음이온 계명활성제는 음이온으로 해리됩니다. 4. 양이온성 계명활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성 계명활성제는 물에 녹았을 때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조가 계명활성제 구조입니다. 머리 부분이 순수기가 되고 꼬리 부분이 친유기가 됩니다. 여기서 헤드 부분이 즉 친수기가 플러스로 해리되는 것을 우리가 양이온성 계명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을 보게 되면 모발의 협착, 유연, 정전기 방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부 자극이 강하므로 피부에 닿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알킬 벤진 아모늄이 양이온성 계명활성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에서 모발의 협착, 유연, 정전기 방지용 즉 헤어 컨디셔닝, 유화제로 사용되는 계명활성제 종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양이온성 계명활성제입니다. 계명활성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드가 친수기가 되고 꼬리가 친유기가 됩니다. 여기서 친수기에서 플러스로 해리되는 것이 양이온성 계명활성제고 기능을 보게 되면 모발의 협착이라든지 유연, 정전기 방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보존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제는 화장품의 미생물에 대한 오염과 부패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방부제, 살균제, 항균제라고도 합니다. 1. 화장품과 미생물. 화장품은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되어 화장품의 품질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생물에 의한 변질 유형은 변색 및 변향, 점도 저하, 분리, 침전 발생, 곰팡이 발생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 미생물의 오염 경로. 1. 1차 오염.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1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일명 우리가 제조자 오염이라고도 합니다. 2. 2차 오염.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2차 오염이라고 그러고 소비자 오염이라고도 합니다. 3. 보존제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생물의 효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넓은 범위의 pH에서 방부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pH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우리가 pH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량 배합했을 때도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적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방부제 사용 용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작용하여 향, 색, 성분 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용기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만 합니다. 방부제 사용으로 인한 유효 성분의 효과가 적어야만 합니다. 화장품에 배합된 다른 원료들의 용해가 잘 되어야만 합니다. 생산이 쉽고 가격이 경제적이어야만 합니다. 4. 보존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파라벤. 화장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부제로 안식 향산이라고도 합니다. 파라벤은 하라 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에스터 화합물을 총칭해서 우리가 파라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벤에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파라벤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다졸 리아우리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분말로 무색 무취입니다. 박테리아에 대한 활성은 크지만 곰팡이에 대해서는
약해서 파라벤 등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미다졸 리디아 우리아는 화장품 제조 시 0.6%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0.6%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페녹식 에탄올. 페녹식 에탄올은 페놀과 에틸렌 글라이콜의 에테르 결합입니다. 파라벤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방부제로 피부 자극을 유발하며 체내 흡수 시 마취 작용을 합니다. 페녹식 에탄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랜 시간 피부에 흡수되어 몸에 사용이 될 때 남자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는 자궁 쪽에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1,2핵산디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핵산디올은 보존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보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함유 시 6개월, 3% 함유 시 1개월 미만의 보존력을 갖게 되어 주로 파라벤 등 유해성이 부각된 보존제들의 대체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항균성이 뛰어나 다양한 화장품이나 추출물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핵산디올의 구조를 보게 되면 탄소가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수성기가 2개가 있습니다. 수성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 알코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가 알코올은 주로 보존제 또는 보습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존제 성분 사용 제한 강화에서 보존제 성분 중 아이오드 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 영어로 IPBC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2%,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1%, 다만 데오더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 입술에 사용되는 제품이라든지 에어로졸 제품, 바디로션 및 바디크림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보존제 성분 사용 제한 강화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 평가 결과 현재 사용되는 농도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메칠 이소치아졸 리논 등 5종의 보존제에 대하여 사용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메칠 이소치아졸 리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에서 0.0015%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디메칠 옥사졸 리딘 0.1%에서 0.05%로 3. 파라클로로 메타크레졸 0.2%에서 0.04%로 4. 클로로펜 0.2%에서 0.05%로 5번 프로피오닉 애시드 및 그 염료는 2%에서 0.9%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6.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은 주로 점정제, 피막 형성제, 수지 분말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습제라든지 계면 활성제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1. 천연 고분자. 천연 고분자에는 구화금, 덱스트린, 베타그루칸, 벤토나이트, 셀룰로즈금이 천연 고분자에 해당되고 2. 합성 고분자에는 폴리머, 디메치콘, 카보머가 합성 고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 중에서 고분자 화합물의 역할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점정제, 2. 피막 형성제, 3. 보습제, 4. 계면활성제, 5. 수분 공급. 여기서 고분자 화합물의 역할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수분 공급입니다. 수분 공급은 주로 수상 원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분자 화합물의 역할은 1. 점성제, 2. 피막 형성제, 3. 보습제, 4. 계면활성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구화금, 2. 덱스트린, 3. 베타그루칸, 4. 벤토나이트, 5. 카보모. 여기에서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카보모가 되겠습니다. 카보모는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 아니고 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1번 구화금이라든지 덱스트린, 그리고 베타그루칸, 벤토나이트는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고 카보모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다. 아니면 폴리머 디메츠콘도 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방지제는 화장품의 성분 중에서 유지 성분은 공기, 열,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화방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연 산화방지제에는 비타민 E와 자몽씨 추출물이 있습니다. 비타민 E를 우리가 다른 말로 토코페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용 농도는 0.03에서 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몽씨 추출물은 2% 이내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합성 산화방지제에는 BHT와 BHA 그리고 에리소빅 애시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퀴즈입니다. 다음 중에서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BHC, 2번 BHA, 3번 BHD, 4번 자몽 추출물, 5번 에리소빅 애시드. 5개 중에서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한 개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BHC가 되겠습니다. BHC는 통닭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2번 BHA, 3번 BHT, 4번 자몽 추출물은 산화방지제 중에서 천연 산화방지제에 해당되고 에리소빅 애시드는 산화방지 중에서 합성 산화방지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